바야흐로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치아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전신 질환을 앓고 있다면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과 치료 과정에서 구토, 출혈,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치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내몸부에서는 양현중, 김준태 원장과 함께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과 치료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서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규입니다. 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신 질환을 앓고 있어도 오래 살 수 있는 유병장수 시대가 열렸습니다. 치료를 할 때 현재 앓고 있는 질환들을 함께 고려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몸부에서는요, 전신 질환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치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양현중, 김준태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현주 선생님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전신 질환 중에서 현대인들의 식습관 변화와 높아진 스트레스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당뇨와 여성분들에게 특히 자주 발병하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어떻게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준태 선생님께서는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 및 고혈압, 그리고 간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몸부 오늘 주제는요, 전신 질환과 치과 치료인데요. 치과 치료와 관련 있는 전신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다양한 전신 질환들로 인해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간 질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질환들이 치과 진료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치료하는 거랑 당뇨랑 고혈압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뇨 수치가 얼마냐, 뭐 고혈압 상태가 어쩌나 이런 거를 막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귀찮아하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언짢아하신 분들까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과 진료를 할 때 우리가 앓고 있는 전신 질환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이제 당뇨와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보통 출혈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통증, 누워있는 자세, 계속해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 상태, 그리고 치과 진료 기구의 소리들이 치료 중에도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 질환이나 복용한 약물에 대하여 확인해야 환자에게 맞는 안전한 치과 진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진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전신 질환들을 확인하고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 사랑니를 뽑으러 갔을 때 복용 중인 약이나 앓고 있는 질환을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 전신 질환에 따라서 자주 생기는 치아 질환들이 따로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치주 질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전신 질환들이 상처 회복이나 출혈에 관계되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입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치주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신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이런 상처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며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희망사항인데 이제 뭐 100세까지는 뭐 요새 유병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는 살아야겠죠. 근데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100세까지 무병 장수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을 얻으려면은 아무 노력 없이는 얻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체중하고 허리둘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는 뭐 극손도 수련이나 헬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
이제 주말에 쉴 때는 요즘에 주변에 있는 둘레길들이 좋습니다. 트레킹 코스도 좋고요. 거기 가서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우리 김은규 원장님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의 평균 83.3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51%가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을 실감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좀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치과 진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들의 연령대도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환자의 평균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이러한 성인병의 종류의 다양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환자에게 전신 질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환자가 내원하셨을 때 여쭙는 것이 병원이나 의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약이 있는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대부분의 경미한 증상이거나 조절이 잘 되는 전신질환의 경우에는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건강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 증상을 조절을 하시는데요. 증상이 좀 중등도이거나 아니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원을 방문하셔서 내원하셔서 약을 처방받고는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약을 처방받는지 먼저 여쭙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신 질환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그리고 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가 치과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고혈압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정상적인 사람의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 수치가 정상적인 혈압이라고 봤을 때 안정적인 상태에서도 이 수치보다 높은 혈압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수치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고혈압의 단계를 나누는데요. 네. 일단 수축기가 140 미만에다가 9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혈압 전 단계라 그래서 정상보다는 높은 혈압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160의 수축기, 100의 이완기, 이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고혈압 1단계, 그다음에 160에서 100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혈압 2단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고혈압 전 단계냐 아니면 1단계냐 2단계냐에 따라서 이런 치료 계획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에 수반되는 스트레스 관리만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치과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치과 치료에서 흔히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불편한 치과 의자에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인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치과 치료의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스트레스들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1단계의 경우에는 치료제 복용을 통해서 그 증상의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통해서 고혈압이 조절이 된다면은 통상적인 치과 진료는 가능하지만 고혈압 2단계의 경우에는 약을 드셔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을 방문을 하셔서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 고혈압 1단계 이하의 수준까지 혈압이 내려가셨을 때 비로소만이 저희가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약을 복용하냐에 따라서 고려사항이 또 달라지기도 하나요? 일단은 고혈압 치료제로서 처방되는 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베타 차단제라는 약과 이뇨제라는 약, 이 두 가지가 치과 치료 시에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약의 종류입니다. 베타 차단제라는 약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그러한 약물이고요.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변의 양을 조절을 함으로써 혈압을 조절하는 그러한 약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치과 치료 시에 자주 사용하는 마취제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베타 차단제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용량에 따라서 혈압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용량에 좀 주의를 기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서 구강 내에서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구강 건조증으로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력 교정술 받을 때 그 안과에서 2주 동안 안경을 착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렌즈를 이제 안 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혹시 약을 오랫동안 좀 복용하지 않고 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뭐 환자의 임의대로 원래 복용하고 계시던 약을 중단해서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단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과에서 진료받는 내용에 따라서 그 약을 중단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저희가 판단하에 복용을 중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 약을 처방받는 의원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이 필요 기간 동안 약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뇨제를 복용을 했을 때 뭐 구강 건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만약 틀니를 장착하고 계시는 환자의 경우에는 구강 캔디다증이라는 진균성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진균성 감염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곰팡이균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제 치매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입술의 양 끝부분을 저희가 구각이라고 하는데 이 구각 부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분비량이 급감함에 따라서 입안에 이물질을 세척하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이 남아있다가 치아에 충치를 유발하는 것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충치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혀의 갈라짐이나 아니면은 혀의 측면 쪽에 궤양이 생기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구강 건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 이뇨제를 처방받는 의원의 자문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이뇨제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저희가 자문을 얻게 되면은 구강 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강 내 위생을 조금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글 용액 같은 걸 처방을 해서 자주 가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외에도 고혈압 환자의 치아를 치료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소들을 배제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치료 중이나 치료 후나 뭐 전반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게끔 주의해야 하며 혈관 수축제나 국소 마취제 사용 같은 그런 것에 그 용량에 굉장히 조심을 기하면서 치료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고혈압 환자들은 현재 자신의 혈압 수치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갖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의사들도 그 약을 전부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천할 수 있는 방법 한 2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방받은 그 처방전을 요즘에는 다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그 처방한 약제하고 상병명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캡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으시면은 보통 고혈압 약 같은 경우 뭐 당뇨약 같은 경우를 약에다 담아주시면서 약사님께서 복약 지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약의 봉투의 뒷면에 보시면은 그 약의 사진이라든지 약의 이름, 그 약의 효능, 그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뒷면에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그러면 그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상담을 하면은 그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꿀팁이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당뇨병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시죠. 네,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대사질환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내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고 글리코겐 형태로 에너지를 간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특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높은 혈중 포도당 농도로 인해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당뇨병에는 크게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1형 당뇨병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2형 당뇨병으로 나뉘게 됩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자가 면역 질환,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 손상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게 되며 비교적 젊은 연령에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고 인슐린 공급 및 식이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결핍된 상태가 되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40세 이후 비만형 성인에서 주로 발병한다고 알려졌으나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젊은 연령층 및 어린이와 10대에서도 진단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당뇨병을 검사하는 기준에는 보통 혈당 체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8시간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와 보통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경우에 당화혈색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6.5% 이상인 경우 등이 주요 당뇨 검사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설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설탕세를 더해야 된다는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는데 이렇게 당뇨병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당뇨병 유병률 변화 보고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당뇨병은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0대 이상에서는 13.8%, 65세 이상에서는 27.6%의 유병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뇨병이 구강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제 당뇨병은 백혈구의 기능 저하로 인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감염 기회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치주 질환, 그리고 당뇨로 인한 수분 손실로 인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강 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로 징균 감염인 구강 캔디다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초신경 및 말초혈관의 이상으로 인해 구강 점막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당뇨 환자는 어떤 점을 신경 써서 치과 치료를 하나요? 우선적으로 치과 치료 전 공복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인 경우나 현재 당뇨병을 진단받고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진료 전에 치과에 알려야 합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고 혈당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치과 진료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 조절이 안정적이지 않아 현재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거나 광범위한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당뇨 때문에 내원하고 있는 의원에 방문하셔서 내과 의사와 상의 후에 치과 치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 저혈당증의 위험이 낮은 오전 시간대로 예약을 하는 게 좋고 치과 치료 전 본인의 혈당 수치를 잘 체크하고 컨디션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예방적 항생제가 처방될 수 있으며 치과 진료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저혈당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혈당 증세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알리고 오렌지 주스와 같은 당 공급원을 섭취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스케일링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잖아요. 네. 그럼 당뇨병 환자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에 의해 치주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의 부산물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타나는 구강 내 문제가 없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통해 본인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당뇨학회에서도 이렇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꼭 받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 내지는 꼭 2번 정도는 꼭 받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뇨병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치과에서 잘 치료받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임플란트를 못했다, 뭐 당뇨가 있으면은 뭐 합병증이 많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면 임플란트가 막 저절로 빠져버렸다는 그런 그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환자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이제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임플란트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당뇨병을 가지고 있을 때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들보다 상처 치유 속도가 더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처 치유 속도가 더디게 되면 그만큼 감염의 기회도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감염 관리에 신경 써주신다면은 임플란트 치료도 크게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당뇨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유 질환도 또 빨리 진행되고 치아를 뽑는 일도 더 많아지고 또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뇨병에 대한 그 예방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당뇨 환자 5대 생활 수칙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적정 체중 둘레와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하기.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 늘리기. 세 번째,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 식사하기. 네 번째, 좋은 생활 습관 기르기. 다섯 번째,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 인자 확인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에서와 같이 치과도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뇌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신다면은 크게 문제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5대 건강 수칙을 잘 지키고 꼼꼼한 양체질과 건강 검진을 하면 당뇨병 환자들도 치아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오늘의 주제는요.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입니다. 네, 치과 치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전신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일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70세 넘으신 분들이 심장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약을 갖다 주기적으로 쭉 먹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그 체력적인 문제, 특히 요즘같이 여름철 날씨가 또 더워지고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네. 그럼 여름철 같은 데는 약을 주기적으로 잘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부담이 돼가지고 치과 치료 받기 전에 막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면역 능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질환에도 이렇게 세균 감염이 더 많아지게 돼요. 또 그리고 또 약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게 시골 같은 데 계신 분들은 읍내버스를 타고 보건소라든지 그 읍내에 나가서 이렇게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름철에 힘들다고 조금 잠깐 뛰다가 갑자기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오셔가지고 병원에 다시 또 입원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도 이런 전신질환이 계신 분들은 꼭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치과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심혈관계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산순환계 이상. 이 관산순환계라는 것은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근육이 사실은 심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심장에도 혈액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관산순환계라고 하는데 이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근이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있으며 심장에는 또 판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라는 것은 심장에서도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절해주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이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거나 아니면은 후천적으로도 뭐 이상이 생긴다면은 이때 심장 판막 이상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로 치과에서 주의 깊게 살피는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치과 질환이 따로 있나요? 심혈관계 질환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구강합병증이나 구강병선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질병 때문에 드시는 약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약물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구강건조증, 그다음에 미각의 변화, 혹은 구내염과 같은 것들이 초래할 수 있거든요. 협심증을 동반한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 중에서는 드물게 대부분 이제 심장 쪽에서 통증이 시작되겠지만 이것들이 연관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턱 쪽이나 치아가 아픈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증상들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통증은 치과 질환 때문에 생겨난 것과는 다르게 활동적일 때는 통증이 있다가 쉬고 있을 때는 통증이 없어지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보이면은 이것은 치과 때문에 일어나는 통증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라는 거를 자각을 하시고 의원을 내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이렇게 치과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심혈관계 질환도 그 증상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조절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부일 거고요. 증상이 조절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서 그냥 통상적인 전부에 해당하는 치과 진료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고 매우 불안정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의학적인 자문을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치과 치료는 받는 것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고요. 또한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 같은 약물을 드실 때가 있는데 이때는 주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시면은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하는 출혈이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럼 심혈관계가 있을 경우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하나요? 치과 치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관상동맥 질환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심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 맥박수와 혈압의 증가가 함께 허혈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 허혈 상태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관산순환계를 통해서 심장이 적절하게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과 치료를 시행할 때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항불안제의 전투약, 그러니까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항불안제를 먼저 드시게끔 하는 행위와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흔히 뭐 웃음가스라고도 하죠. N2O인데 이것들을 흡입을 하게끔 환자를 통해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에서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에 이 허혈성 심장 질환 때문에 응급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그 시간대를 피한 이른 오후라든지 아니면 조금 늦은 정오에 가까운 오전 이때 치과 진료 예약을 잡아서 환자를 내원하게끔 해서 치료를 받게끔 하죠. 또한 심장 판막 질환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웬만한 치과 진료, 그러니까 통상적인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겠지만 항상 술 전에,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게끔 저희가 처방을 내립니다. 또한 판막 이상증 치료를 위해서 항응고제 같은 것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서 그 항응고제를 중단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그 이후에 치과 진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의 치과 치료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골다공증 환자들의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 어떤 질환인가요? 네, 골다공증은 뼈 안에 구멍이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밀도가 또 감소하게 되고요.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통틀어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뼈에 뭐 큰다란 증상을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별 증상이 없어서 그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뭐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치료를 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나요? 보통 골다공증 환자분들의 경우 약물을 통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주로 드시는 약이나 주사 제제로 그 약을 투여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치과 치료 전 골다공증으로 인해 투여하는 약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투여하며 그 외의 약재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데모스맙 등이 있는데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데모스맙의 경우 뼈 파괴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약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뼈 파괴 세포, 그러니까 파골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고 파골 세포의 세포 자살을 유발하여 그 기능을 줄이고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모스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데모스맙의 경우 마찬가지로 파골 세포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파골 세포로 분화되기 전 모습인 파골 전구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의 표면에는 랭크라는 수용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수용체에는 랭크 리간드, 랭클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파골 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데모스맙은 이 랭클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에 미리 결합을 해서 파골 전구 세포 표면에 있는 랭크라는 수용체에 달라붙지 못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파골 세포로의 분화를 방해하게 되고 파골 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골 흡수가 감소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골다공증 약을 오래 복용한 환자를 치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또 있나요? 골다공증으로 인해 비스포스포네이트 또는 데모스맙과 같은 약을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치아를 빼고 난 후 뿌리가 있던 자리인 발치와 같은 구강 내에서 외과적 수술 후에 잇몸이나 뼈 부분에 치유 지연이 발생하여 턱뼈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잇몸이나 점막의 부종, 염증, 뼈의 노출, 부골의 형성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앞골의 괴사, 즉 턱뼈에서 괴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상인데요. 과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 시에 발생하는 앞골 괴사라고 하여 브론즈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다른 약물에서도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약물로부터 유발되는 앞골 괴사라는 이름에서 엠론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엠론즈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턱뼈 부위에 뼈가 노출되어 있으면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고 8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골 흡수 억제제 또는 혈관 형성 억제제를 과거에 복용하였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턱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없는 경우,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현재 엠론즈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 혹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괴사된 뼈의 노출 정도나 통증, 그리고 주변으로의 감염 여부 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일단 투여를 하고요. 클로르헥시딘과 같은 살균 세정제를 통한 구강 내 세척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압 산소요법과 같은 치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턱뼈의 괴사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 수술을 통해 괴사가 일어난 턱뼈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턱뼈의 괴사가 진행되게 되면 기존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약물성 턱뼈 괴사 같은 경우에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과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골다공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지 또는 주사를 통해 그 약을 투여받고 계시는지를 여쭙게 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모스맙 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만약 처방받아서 복용 또는 주사를 통해 약제를 투여받는 경우라고 하면은 최소 3개월 이상 약물 중단 후에 발치 또는 임플란트 식립과 같은 외과적인 진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반드시 담당 내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약물을 중단하거나 대체 약물을 처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약물을 중단하거나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엠론즈 같은 턱뼈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치과 진료를 하다가 이렇게 악골 괴사가 있었던 분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 80세 되신 분들이 이렇게 치과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잇몸에서 뭐 고름이 나온다, 잇몸에서 막 악취가 나오고 한다. 근데 통증은 그렇게 뭐 심하시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고령이니까 자기한테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치료하는데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보호자들은 그런 치료 경과가 어떻게 정확하게 되느냐 막 이런 거를 막 구체적으로 막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악골 괴사가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또 접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악골 괴사가 나타났었을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뭐 이러한 임상 검사라든지 뭐 그런 뭐 이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내과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보통 혈액 검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혈액 검사 항목에 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 중에서도 CTX 레벨이라는 항목을 잘 주시하셔야 되는데요. 이 항목의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뼈가 어느 정도의 단계로 파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TX 레벨이 100 그리고 100에서 150 사이, 150 이상 이 구간에 따라서 치과 치료의 위험도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100 이하일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며 100에서 150 사이에는 중등도의 위험도, 그리고 150 이상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저위험도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 치과 치료를 받아도 괜찮을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과를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를 통해 CTX 레벨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희가 내과 측에 자문을 구하거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마 혈액 검사를 통해 CTX 레벨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은 CTX 레벨이 150 이상일 경우에는 아주 낮은 위험도의 정도로 엠론즈, 턱뼈 괴사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 CTX 레벨을 확인하시는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악골 괴사하고 연관돼서 뭐 이렇게 치료에 조금 도움되는 게 뭐 에스트로겐 치료법, 호르몬 치료도 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골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갑상선 호르몬 치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골 괴사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골다공증 환자들도 어느 정도 약물을 중단하면 임플란트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골 밀도가 낮기 때문에 뭐 뼈에 심는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식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후 임플란트가 뼈와 붙는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3D CT와 같은 장비를 통해 정확한 진단 아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담당 내과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간 질환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간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단백질 생성은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능 중에서 혈액 응고인자, 알부민 등 이러한 단백질들이 간에서 형성이 됩니다. 비타민 K 의존성 혈액 응고인자 등도 간에서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간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혹은 담즙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액 응고 인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심한 비타민 K 흡수 저하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출혈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치료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나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혈액 응고 단백질이 생성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주로 간질환에 걸려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출혈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과 치료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점은 당연히 출혈 경향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백혈구도 감소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간 경변을 지니고 있으신 분들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 질환에서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치과 치료 시에 타액의 어떤 분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전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환자의 출혈 성향 검사나 간 기능 검사 이런 것들이 정상이면 사실은 간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치과 치료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 질환과 관련해서 효소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면 저희가 그 수치가 정상적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출혈적인 그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는 치과 치료는 조금 피하시고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환자에게 또 어떤 질환이 있는지 또 확인하나요? 저희가 먼저 또 확인하는 것이 응고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그에 따라서 수술과 같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응고장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응고는 혈액의 응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흔히 혈우병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액이 응고가 잘 되지 않아서 출혈성 경향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이 응고장애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자들은 치과 치료 시에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출혈에 의해서 지혈이 잘 돼야 되는데 지혈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고장애 환자는 먼저 미리 확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응고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같이 처방하게 되면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약을 처방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항응고제를 처방받아서 투약 중인 환자들은 그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먼저 항응고 치료를 받을 때 드시는 약이 항혈소판제인지 항응고제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약의 중단 기간을 조금 달리합니다. 항혈소판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피를 흘렸을 때 그 피가 굳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댐이 무너졌을 때 그 댐을 막으려면은 벽돌과 시멘트가 필요하다고 치면 벽돌에 해당하는 것이 혈소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변의 인자들이 시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는 그 벽돌, 재료를 아예 그냥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항응고제는 시멘트와 같은 것들을 잘 달라붙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살아있는 기간,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항혈소판제는 중단 기간이 5일에서 7일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짧은 3일에서 5일 그 사이의 기간을 저희가 조금 복용 중단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환자분들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신 질환 환자분들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 원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내 몸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내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대비하고 있어야 응급 상황이나 위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듯이 내 몸을 잘 알고 있다면 치과 치료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김지태 선생님,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평소에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전신 질환 환자와 건강한 사람 사이에서 구강 관리가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신질환 환자와 건강한 사람에게서 구강 관리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에도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주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자신의 구강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치료도 받으시고, 하지만 이제 전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치과의 치료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될 뿐이지 환자 본인에게 있어서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양현종, 김준태 선생님과 함께 전신질환 환자들이 치과 치료를 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식습관의 변화와 높아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평소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전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심리적, 기능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고 싶어도 여러 제약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먼저 당뇨병의 경우 치과 치료 시 출혈, 감염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약물을 투여받은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치과 치료 시 뼈가 잘 아물지 않는 치조골 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술 3개월 전부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먹는 약을 변경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출혈과 백혈구 감소를 동반하는 간경변 감염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꼭 환자의 출혈 성향을 체크하고 간 기능을 검사한 후에 치과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밖에 고혈압, 갑상선, 뇌혈관, 신장질환 등 평소 앓고 있는 전신질환에 따라 치과 치료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 몸부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이 시간 정리하면서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에 대한 내 몸부 처방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현중 선생님부터 공개해 주시죠. 집비지기 백전백승. 집비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나 다른 부분에 아픈 부분이 생겼을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전신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면은 구강 검진을 받거나 치과 치료를 받을 때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구강 상태 또한 잘 알고 계신다면은 치과를 방문하실 때도 크게 두려움 없이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태 선생님도 공개해 주시죠. 100세 시대 구강 건강으로부터. 기대 수명이 100세 이상의 현대 사회에서 전신 건강을 챙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영양분 섭취일 것입니다. 구강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한 그 가장 중요한 요소에 결핍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도 구강 건강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세까지 장수하기 위해서는 구강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免疫力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구강 검진을 통해서 구강 건강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